세상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와 죽은 자의 목소리. 하지만 만약 죽은 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어느 60대 여성에게 8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 목소리가 예고한 사건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죽음, 시장의 폭발사고,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경고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남편의 보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조작일까요? 진실을 찾아 나선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상상도 못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키운 의부사들.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보험 사기와 살인 공모,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의 음모. 죽은 남편의 목소리로 그녀를 파괴하려 했던 그 계획의 마지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동수와 함께 살던 이 집에서요. 동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하다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가끔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전부였죠.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울렸어요. 요즘 누가 유선 전화를 쓰냐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동수가 살아있을 때 쓰던 거라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가끔 통신사에서 광고 전화가 오는 것 말고는 거의 울리지 않는 전화였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은희야. 그 목소리. 분명히 동수의 목소리였어요. 문단속 잘해. 내일 위험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입술을 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여보. 제가 간신히 한마디를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긴 상태였어요.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뭘 들은 거지? 꿈이었나? 아니면 제가 미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동수의 목소리. 틀림없었어요. 8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를 제가 잊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동수는 죽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았고 화장터에서 그의 유골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젯밤 전화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문단속 잘하라고, 내일 위험하다고 했죠. 저는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잠금 장치도 2번씩 확인했고요. 그날 오후였어요. 아파트 단지에 구급차가 들어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차도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단지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웅성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큰일 났대요. 603호 사는 이 씨가 베란다에서 떨어졌대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3호는 제가 사는 605호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떨어졌다고요? 어떻게요? 아침에 빨래를 널다가 난간을 넘어간 것 같대요. 그대로 추락해서 아주머니는 말을 흐렸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 위험하다던 그 전화. 그게 바로 이걸 말한 건가요? 아니, 말이 안 돼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유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또 울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전화는 조용했어요. 사흘 뒤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밤 11시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녹음 버튼을 눌렀죠. 요즘 세상에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동수가 예전에 회의록 만들 때 쓰던 게 서랍에 있었거든요. 은희야. 또 그 목소리였어요. 이번엔 덜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9시 장 보러 나가지 마. 그게 전부였어요. 다시 전화는 끊겼죠.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됐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녹음된 목소리를 몇 번이고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분명 동수의 목소리가 맞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말투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배경에 희미한 잡음 같은 게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민했어요. 장을 보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냉장고에 식재료가 떨어져서 원래 시장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화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외출을 미뤘어요. 그날 아침 9시 10분쯤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전통시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2명, 부상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죠.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9시, 제가 평소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 시간에 시장에 갔다면 저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지도 몰라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2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누군가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동수가 어딘가에서 저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종교도 없고 귀신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최근 일주일간 수신 전화가 2통 있네요. 모두 비공개 번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번호요? 그럼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발신자가 번호를 숨긴 경우엔 저희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다음 날 저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죽은 남편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가 예고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진 않으세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녹음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없으니 조사할 수 없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인지.
그날 밤부터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도청장치 같은 걸 설치한 건 아닐까 해서요. 옷장도 뒤지고 가구 뒤도 확인했죠. 그러다가 베란다 창문 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가느다란 전선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먼지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전선이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전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전선은 거실 벽을 타고 내려가서 유선 전화기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제 전화선을 조작한 거예요. 밖에서 이 집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든 거죠. 저는 전선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저는 다음 전화를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제가 전선을 발견한 걸 알아챈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 청구서가 나왔거든요. 동수가 쓰던 휴대폰 요금 청구서였는데 날짜를 보니까 이번 달 거였어요. 잠깐, 이게 뭐지? 동수는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번 달 청구서가 있죠? 저는 청구서를 자세히 봤어요. 납부자 계좌가 적혀 있었는데 그 계좌의 예금주는 박준호였습니다. 준호. 제 의부사들이에요. 동수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저는 동수와 재혼했고 준호가 14살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준호와의 관계가 늘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저를 거의 무시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와줬고 가끔씩 안부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왜 준호가 동수의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는 거죠?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할 수 없이 저는 직접 준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준호는 보험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회사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호실 번호를 확인했죠. 803호. 여기에요. 하지만 문패를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PB파트너스 생명보험 대리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일한다던 회사 이름과 달랐어요. 혹시 회사가 바뀐 걸까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직원 2~3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기 박준호 씨 계신가요? 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 대표님이요? 준호가 이 회사 대표라고요?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오늘은 아마 늦을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준호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니. 저는 몰랐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으로 PB파트너스를 검색해 봤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대표자 이름에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죠. 회사는 3년 전에 설립됐다고 했어요. 3년 전. 그때 준호는 저한테 뭐라고 했더라? 직장을 옮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와 동수의 휴대폰 요금, 그리고 보험 대리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은희야.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겁먹은 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 조심해.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를 조심하라고요? 무슨 소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준호의 회사로 갔어요. 이번엔 준호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쪽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만나려고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찾아뵙지. 괜찮아. 내가 올 수 있는데. 준호는 직원들을 흘끔 보더니 저를 안쪽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거.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 청구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아버지 휴대폰 요금을 내가 내고 있더라.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냥 해지를 안 해서요.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8년 동안? 네. 너무 허술한 변명이었어요. 8년 동안 휴대폰 요금이 나가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준호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우리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와.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무슨 전화요? 아버지 목소리로. 그게 무슨,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나도 알아. 근데 전화가 와. 계속. 어머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나 미친 사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같이 병원에 가봐요. 필요 없어.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대화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어요. 준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 눈빛, 그 태도, 모든 게 수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동수의 사고 기록을 찾아봤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죠. 경찰 조서, 보험 서류, 장례식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 서류를 펼쳤어요. 동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금이 2억 원이었어요. 수령인은 박준호로 되어 있었고요. 2억 원.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돈을 준호가 받았어요. 당시 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모든 절차를 준호가 처리했죠. 저는 보험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보험 가입 날짜가 사고 나기 6개월 전이었거든요. 동수가 왜 그때 갑자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보험 설계사의 이름이었어요. 이도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동수의 대학 동창이었거든요.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었죠. 저는 이도현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옛날 전화번호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도현 씨? 나 정은이에요. 박동수 아내. 아,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동수 보험건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날 저는 이도연을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는데 도연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섞여 있었고요. 형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도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 보험 일도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는 잠시 안부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동수가 사고 나기 전에 보험 가입한 거 기억나세요? 네, 제가 권유드렸죠. 왜 그때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게 했어요?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죠. 형수님, 사실은 뭐예요? 형이 먼저 연락했어요.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동수가요? 왜요? 도연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께서 아프셨잖아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맞아요. 당시 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죠. 병원비가 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힘들까봐. 그런데 왜 수령인이 준호예요? 나한테 주면 되잖아요. 도연이 제 눈을 피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죠. 도연 씨,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나도 알 권리가 있어요. 형수님, 제발이요.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날 사고요. 일부러 난 거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형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말도 안 돼요. 교통사고였잖아요. 갑자기 트럭이 끼어들어서. 형수님, 그날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기가 곧 떠날 거라고, 가족들 잘 부탁한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수가 자살했다는 소리예요?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빚 때문이었어요. 형수님 병원비에다가 사업 실패로 진 빚까지. 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혼자? 형수님이 더 힘들어 할까봐 그랬대요. 차라리 사고로 죽는 게 나을 거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수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을 준호로 한 이유는 형수님이 그 돈을 받으면 죄책감을 느낄까 봐였대요. 대신 준호가 받아서 형수님 병원비랑 생활비를 대주라고 했죠. 준호가 그렇게 했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 형수님께 돈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했어요. 동수가 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동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유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요? 11시가 되자 예상대로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은희야. 동수, 준호한테 속지 마. 그 아이는 변했어. 당신이 정말 동수예요? 아니면 누가 당신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뭐라고요? 당신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안 죽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동수가 아니에요. 준호예요. 준호야, 너구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왜 이러는 걸까요? 복수하려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와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목소리 합성 기술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누구의 목소리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딥보이스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준호가 동수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하지만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저는 지인 중에 통신 쪽 일을 하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최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동수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기술 쪽에는 밝으신 분이죠. 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다행히 시간을 내주셨고 저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은희 씨, 이걸 분석해 달라고요? 네. 이게 진짜 사람 목소리인지 아니면 합성된 건지 알고 싶어요. 최 선생님은 컴퓨터로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니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죠. 이거 보세요. 최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면 주파수 대역이 불규칙해요. 자연스러운 사람 목소리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합성된 거예요? 그렇죠. 딥보이스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음성이에요. 원본 목소리 샘플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문장을 말하게 만든 거예요. 제 추측이 맞았어요. 역시 준호가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메타데이터를 보면 최 선생님이 파일 정보를 열었어요. 생성 경로가 남아있네요. PB파트너스 서버예요. PB파트너스. 준호의 회사였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은희 씨, 이거 무슨 일이에요?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준호가 고의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요? 그날 밤 저는 준호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친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동수는 저와 재혼했죠. 처음엔 준호도 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자식이 아니니까 조심스러웠거든요. 어쩌면 준호는 그때부터 저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엄마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준호의 학비도 댔고 아플 때 간호도 했어요. 동수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제 재산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준호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동수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아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었던 거겠죠. 저는 서랍에서 옛날 통장을 꺼냈어요. 동수명의 통장이었는데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죠.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다시 출금되는 기록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들을 확인했어요. 준호가 대학 등록금 낼 때, 유학 갈 때, 사업 자금 필요할 때 모두 제 돈이 들어간 시기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걸 아버지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실을 알았다면 조금은 생각이 달랐을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준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죠. 녹음 파일과 분석 결과,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가방에 넣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대표님 계세요. 고마워요. 저는 준호의 방으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죠. 어머니,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좀 바쁜데요. 바쁘면 시간 내야지.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준호도 어쩔 수 없이 앉았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준호야, 내가 나한테 전화한 거 다 알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목소리로 전화 건 거. 목소리 합성 기술 썼지? 어머니, 그게 무슨 증거 다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뭐? 어머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그런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준호야, 그건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왜 보험에 가입했는지, 왜 그날 사고를 낸 건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내 아버지 선택이었어. 나도 몰랐던 일이야.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나도 아팠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죠. 저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우리 엄마 자리를 빼앗아가고 아버지까지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나도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요?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내 학비 댔어. 내가 유학 갈 때 돈 보낸 것도 나야. 내 사업 자금 준 것도. 준호가 멈췄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가 말 안 했구나. 그 돈 다 내 거였어. 저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여기 다 기록 남아 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썼는지. 준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내가 내 집까지 팔았어. 그 돈으로 빚 갚고 내 학비 대줬지. 그럼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내 돈을 쓰면서도 내게 말하지 않은 거고.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그거 나한테 쓰라고 한 거야. 내가 나한테 생활비 대주라고. 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달랐겠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나는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너를 내 자식처럼 생각했어.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나왔죠. 미안해요, 어머니.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순간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하자. 제가 벌 받아야 해요. 벌은 무슨. 우리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되면 되지.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군가 준호를 신고한 거였죠. 보험 사기 혐의였어요. 알고 보니 준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한테도 비슷한 수법을 쓴 거였어요. 고인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유족들을 협박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재판이 열렸어요.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였죠. 준호는 풀려났지만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준호는 저를 마주보지 못했고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이사를 결심했어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짐을 싸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저는 유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전화는 필요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은희야. 동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고맙다. 준호 잘 돌봐줘서. 여보, 이제 그만 울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 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은희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무 번호도 없었어요. 발신자 표시도 없고 수신 기록도 없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동수였을까요? 아니면 제 상상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로 잘 가요. 저는 전화선을 뽑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이사짐 센터가 왔어요. 짐을 다 실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니, 준호였어요. 언제 온 건지 계단 앞에 서 있었죠. 준호야, 어디 가세요? 새로운 곳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어. 연락처는 알려주실 거죠? 당연하지.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용서했어. 고맙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저는 준호를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고 조용했죠. 저는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몇 주 후 준호가 찾아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들어와.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죠. 어머니, 저 회사 정리했어요. 그래, 새로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된 일을. 잘 생각했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아버지한테 떳떳해지고 싶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널 자랑스러워했어. 정말요? 그럼, 넌 아버지의 자랑이었어.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약속해요. 알아. 믿어. 그날 이후로 준호는 자주 찾아왔어요. 때로는 장을 받아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왔죠. 저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동수에 대한 죄책감도 준호에 대한 미안함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여보, 잘 있어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우리 준호, 이제 괜찮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동수의 대답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한쪽에는 새로 산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무선 전화기였죠.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죽은 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동수를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동수였죠. 은희야, 수고했어. 당신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지나서요.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잔 거였죠.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죠.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몇 시에 올래? 6시에 갈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준호가 올 거니까 깨끗하게 해놔야죠. 청소를 하다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옛날 사진들이 나왔죠. 동수와 함께 찍은 사진,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 저는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모든 게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네. 오는 길에 케이크 샀어요. 준호가 손에 든 상자를 보여줬어요. 뭐하러 이런 걸? 그냥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가 만든 요리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죠. 요리 배웠어?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잘하네. 감사합니다. 식사 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요즘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죠. 어떤 일 하고 싶어? 정직한 일이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진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고요. 용서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그 말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어요. 8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죠.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동수는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준호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줄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힘들 때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진짜 작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는데 발신자가 준호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손편지가 들어 있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손편지라니 준호답지 않았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죠.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아버지한테도 떳떳한 아들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수업이었는데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 날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해줬죠. 처음이세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그림은 처음이에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같이 배워봐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기초부터 가르쳐 줬고 저는 열심히 따라했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오직 붓과 물감, 그리고 캔버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유선 전화기가 놓여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무선 전화기가 놓여 있었죠. 전화벨이 울릴까봐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화는 그냥 전화일 뿐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실로 가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눈을 감으니 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고마운 마음이었죠. 같이 보낸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에요. 잘 자요, 여보.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림 수업도 다니고 준호도 만나고 가끔은 친구들과 차도 마셨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가끔씩 찾아와서 근황을 전해줬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잘했네. 자랑스럽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지. 준호는 이제 예전의 그 냉소적인 표정이 아니었어요. 밝아지고 따뜻해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림 실력도 늘었고 문화센터에서 친구도 생겼어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느낌이었죠.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제 여자친구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지라고 해요. 밝고 상냥한 여자였어요. 준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서 와요. 반가워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는 준호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준호 씨 정말 성실하세요. 회사에서 인기 많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준호가요? 네. 다들 인정해요. 준호는 쑥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숙였어요. 귀여웠죠. 민지가 돌아간 후 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때요? 좋은 사람이더라. 잘 사귀어. 감사합니다. 결혼 생각도 있어? 준호가 얼굴을 붉혔어요. 아직은.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도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준호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동수도 기뻐할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고 단풍이 들었죠. 저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어요.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마다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저도 남편 잃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하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아주머니가 동의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세상이 한눈에 보였죠. 아름다웠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동수의 대답 같았죠. 산에서 내려올 때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다음 주에 민지랑 같이 갈게요. 저녁 먹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기다릴게. 밤이 되었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동수야, 행복해? 하늘에 대고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동수도 편안히 쉬고 있다는 걸. 나도 행복해. 이제는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동수 없이도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동수가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꿈속에서 동수를 만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걱정하지 마. 안 해. 너 강한 사람이잖아. 너 덕분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라는 게 중요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상쾌했어요. 좋은 꿈을 꿨거든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좋은 아침이네. 혼자 말했어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어요.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세상의 일부예요. 살아있고 숨쉬고 존재하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조용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누가 전화를 걸어도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그리고 사랑을. 동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저는 준호를 용서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너도 사랑해. 커피를 다 마시고 저는 그림 도구를 꺼냈어요. 오늘은 집에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캔버스를 세우고 붓을 들었죠.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결정했어요. 하늘을 그리기로요.
구름이 흐르는 평화로운 하늘을요.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파란색이 캔버스에 번져갔죠. 그리면서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그려가는 거라고. 한 획 한 획, 천천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그리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저의 인생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려갈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죠.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심을 담아 그릴 거니까요.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봤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작은 좋았어요. 잘하고 있어, 은희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요.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안에 동수가 있고, 준호가 있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그림을 계속 그렸죠. 하늘에 구름을 더하고 아래에 나무를 그렸어요. 그 나무 아래 사람 하나를 그렸죠. 바로 저였어요. 혼자 서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그림이 완성됐어요. 제법 괜찮았죠. 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제 새로운 인생의 첫 작품이었죠.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그릴 거예요.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요. 그렇게 저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계속됩니다.